네, 환율 변동 효과 계속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게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합백성 항목, 합백성 항목은 우리 이제 보고 기간말, 마감 환율, 용어로 쓰면 마감 환율이고, 그다음 이제 비합백성은 두 개로 쪼개죠. 우리가 역사적 원가, 공정가치. 역사적 원가는 우리가 이제 측정, 거래일, 최초 거래일자 환율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공정가치는 우리가 이제 측정인마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유의할 거나, 뭐, 그렇게 할 거는 이제, 우리가 고정자산 같은 거, 우리가 이제 유형자산 같은 거를 우리가 장기로 한 번에 지급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연불, 쪼개서 이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회계처리 할 때 보면 유형자산 놓고, 여기는 아직 이제 미지급금 이렇게 하게 됩니다. 미지급금 됐고, 이 미지급금 우리가 이제 돈을 갚아야 되니까 이제 환산을 되는데, 이 유형자산 같은 경우는 이미 인식한 거예요. 우리가 미래의 현재 가치로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거 환산하지 않습니다. 뭐 이 정도 뭐 쉽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이건 좀 하고, 우리가 저가법, 재고자산 같은 경우 이제, 저가법을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저가법. 둘 이상의 금액을 비교해서 장부금액 결정하는 방법이 있죠. 우리가 순실현 가치를 비교해서 하는, 예를 들은 것처럼 재고자산, 취득 원가와 순실현 가치 중에서 작은 금액을 하는 거죠. 할 때, 어떻게 하냐? 할 때 이제, 보시면 36호 기준서에는 자산 손상에 따라서 잠재적 손상 가치를 고려하기 전 장부금액하고 손상 가치를 고려하기 전 장부금액 해석 가능해요. 작은 금액을 하죠. 이런 자산이 비합백성이고 외화로 측정되는 경우에는 다음에 두 가지를 비교해서 장부금액을 결정한다. 요거 이제 하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결정한 날의 환율로 적절하게 환산한 취득 원가나 장부금액. 첫 번째는 그 금액이 결정된 날의 환율로, 즉 역사적 원가로 측정한 항목의 경우 거래일 환율로 적절하게 환산한 취득 원가나 장부금액. 이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그 가치가 결정된 날로 적절하게 환산한 순실현 가치나 해수 가능하여. 그래서 이제 하나는 취득 원가는 원래 이제 픽스 된 거고, 그 다음에 순실현 가치는 계속 우리가 이제 공정 가치처럼 바꾸는 거죠. 그래서 얘는 바뀌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1과 2를 비교하는 경우 기능통화를 기준으로 할 때는 송산차손을 인식하나 외화를 기준으로 할 때는 송산차손을 인식하지 않을 수 있으며 반대의 경우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100달러인데 뭐 처음에는 뭐 1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순실현 가치를 해보니까 걔는 이제 90달러가 된 거예요. 90달러가 됐는데 환산이 우리가 환율이 많이 떨어져서, 우리나라 환율이 많이 떨어져서 12만 원이 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손상차손 요거 갖고 이제 실제로 하는 겁니다. 요거 갖고 반대로가 될 수 있죠. 실제로 이제 달러는 뭐 120대가 달러 됐는데 환산해 보니까 뭐 8,000원이 된 거. 이때는 손상차손 인식하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달러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최종적으로 우리가 기능통화로 환산한 후에 하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능통화를 한다. 이거만 하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에 나온 거 두 개로 할 때는 환산 후 기능 통화를 비교하는 겁니다.
기능통화 비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외환 차이는 뭐 일반적으로는 단기 손익으로 인식하죠. 단기 손익으로 인식하고, 합배성 항목 결제 시점에 생기는 외환 차이 또는 합배성 항목의 환산에 사용 환율이 회계기간 중 최초로 인식한 시점으로 정기 재무집 환산 시점 환율과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외환 차이는 그 외환 차이에 생기는 회계기간 손익으로 인식한다. 다만 별도의 자본 항목을 분류하는 외환 차이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똑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우리가 그 공정가치를 기타 포괄로 인식하는 것들은 이제 기타 포괄 쪽으로 가는 거고,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거는 이제 손익으로 가는 거죠. 그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비합배성 항목에 생긴 손익을 기타 포괄 손익을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 변동 효과도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식한다. 똑같죠. 이것도 이제 우리가 원래의 자산 부채를 평가하는 게 이제 기타 포괄은 똑같이 환산 효과도 기타 포괄로 인식한 겁니다. 그러나 비합배성 항목에 생긴 손익을 단기 손익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 변동을 단기 손익으로 한다. 똑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단기 손익 인식하면 단기 손익, 기타 포괄 인식하면 기타 포괄 손익. 똑같이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율 차이라고 해서 무조건 단기 손익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원래 성격에 따라서 똑같이 따라간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고기업에 대한 순투자, 제가 계속 이제 앞에 할 때 순투자 쪽을 강조했죠. 순투자. 이게 약간 실무에서도 약간 잘 모르는 건지 아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약간 좀 이렇게 실무적으로는 잘 안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정확히 좀 아실 필요가 있는 게, 보고기업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보고기업의 해외 사업장에 대한 순투자 일부, 이런 게 대여금 같은 것들, 우리 기준서에도 그대로 나오고 있죠. 대여금 성격인데 우리 해소할 가능성이 없는 것들은 해외 사업장에서 순투자로 보라는 거고, 이러한 외환 차이는 보고기업 별도 재무제표, 해외 개별 재무제표에는 단기 손익을 적절하게 인식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이런 건 대여금, 환산 차이를 이렇게 손익으로, 환산 손익 이렇게 인식하라는 거예요. 개별에서는 이렇게 인식하라는 거고, 그러나 보고기업과 해외성 포함하는 재무제표, 연결 재무제표에서는 이러한 외환 차이를 처음부터 기타 포괄 손익을 인식하고 기타 관련 순투자의 처분 시점에 단기 손익으로 재분류한다. 그래서 연결에서는 당연히 이 대여금은 그 상자방에 있는 차입금하고 상계될 거고, 얘도 바꾸라는 거예요. 얘도 환산 손익을 없애고 기타 포괄로 이렇게 가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여금이 사라질 때, 그럴 때 얘를 이제 손익으로 가는 거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 부분은 뭐 계산 문제로 나올 수도 있지만, 왜냐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 회사의 연결 관련된 환산 손익은 얼마냐, 기타 포괄 손익이 얼마냐,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객관식으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지문으로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문으로. 회계 처리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지문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문으로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뭐 해외 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의 환산 차이는 연결해서는 뭐 단기 손익을 보고한다. 아니면 연결해서는 뭐 없앤다. 아니면 연결해서는 기타 포괄 손익이 간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부 거래처럼 해서. 그래서 요거는 충분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 좀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합배성 항목은 마감 합리를 사용하여 기능통화를 환산하며 역사적 원가 기준을 측정한 비합배성은 그 항목을 인식한 거래의 환율을 사용하여 환산한다. 이건 앞에, 우리가 그 앞에 세 가지 크게 나왔습니다. 그거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기능통화 변경. 기능통화 변경은 일단 원칙은 웬만하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원칙은 웬만하면 하지 마는데, 기능통화 변경이 큰 거기 때문에 뭐 영업 환경 바뀌고 다 큰 겁니다. 큰 거기 때문에 실제로 그 정도의 이런 이제 기능 통화 바뀌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바뀔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웬만하면 하지 않는 건데 바뀔 수가 있죠. 중요하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바꾸냐? 우리가 전진법으로 한다. 이거 하나 알고 계시면 됩니다.
기능 통화가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기능 통화에 대해서 한산 절차를 변경한 날로부터 전진 적용한다. 실무적 편의를 받은 거죠. 이게 비교 표시라든지 뭐 이런 거 하려면 우리 이제 소구법이 맞는데 어려우니까 너무 어렵죠. 시스템에서도 좀 어렵습니다. 이런 거는 회계가 대부분 다 시스템에서 이루어지는데 우리 기능 통화를 뭐 시스템에서 이제 장부 통화로 보통 하는데 장부 통화를 기능 통화를 소급해서 바꾸는 거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전진 적용한다 하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능 통화 변경은 전진법을 적용한다. 그 다음에 언제 바꿀 수가 있는지 지금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또 기능 통화 변경에 따른 효과는 그 전진 적용을 해서 회계 처리한다 있는 거고, 그 다음 이전에 이제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식한 해외사업장 한산을 생긴 외환차는 해외사업장 처분할 때 자본은 단기손익으로 재분리한다. 이건 연결해서도 똑같이 쓰는 겁니다. 해외사업장을 우리가 해외사업장 한산할 때는 기타 포괄에 있다가 그 사업장을 처분할 때 단기손익으로 가는 거죠. 앞에서는 이제 기능통화를 이제 기능통화를 한산하는, 우리가 별도에서, 앞에까지는 4점, 앞에서는 우리가 개별 장부에서의 한산 방법을 설명해 준 거예요. 한산 방법을 다 설명해 준 거고, 그 다음에 일단 회사의 회계 시스템, 여기 회계 시스템이 있으면 다 기록이 끝난 거예요. 기록이 완료된 상태고, 지금부터 이 완료된 거를 이제 누구한테 보고하는 거예요. 외부 이해관계자들한테 보고할 때 어떻게 하냐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능통화하고 똑같은 이해관계자한테 할 때는 뭐 한산할 필요가 없는데, 다른 우리나라 유로라든지 이렇게 우리가 다른 통화로 할 때 어떻게 할 거냐 할 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뭐 표시통화를 할 때 그 표시통화별로 다시 이제 우리가 거래 기록을 다시 해야 되냐, 뭐 그런 방법도 있고, 아니면 심플하게 가는 방법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보시면 첫 번째로 이제 재무제표는 어떠한 통화로 보고 왔었다. 이 개념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흔히 표시통화라고 그러지만, 표시통화라고 그러지만, 우리가 보고통화라는 말도 많이 씁니다. 보고통화는 여러 개 될 수 있는 거예요. 기능통화하고 보고통화는 1대 N의 관계입니다. 표시통화, 기능통화가 다른 경우에는 우리가 한산을 해야 됩니다. 표시통화 당연히 한산을 해야죠. 경영성과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가 손익계산서, PL 쪽인 거고, 재무상태표는 우리 BS겠죠. 예를 들어 서로 다른 기능통화를 사용하는 개별 기업으로 구성된 연결 실체는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 각 기업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같은 통화로 표시한다. 그러니까 연결 재무제표를 만드는 연결 재무제표로 한산하는 과정도 이 표시통화를 한산으로 보는 거예요. 이 기준서에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이제 방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재무상태표. 자산부채는 자산부채. 1번은 이제 재무상태표. BS라고 그렇게 해서 자산과 부채는 마감 환율로 한다. 두 번째는 포괄손익계산서. 포괄손익계산서 보시면 이제 포괄손익계산서이기 때문에 기타 포괄도 포괄하는 거죠. 포괄손익계산서는 기타 포괄도 포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수익과 포괄손익계산서의 수익과 비용, 여기 수익과 비용은 거래일,
거래일로 한다. 이렇게 이제 거래일로 한다. 거래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똑같아요. 우리가 별도에서도 개별에서도 우리가 원칙은 거래일자 환율로 기준통화로 환산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주라든지 월 평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플럭츄에이션이 심하지 않다면 그런 전제 조건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표시통화 환산도 똑같습니다. 거래일자의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IFRS 상의 연결재무제표는 하나하나 거래일자별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종속회사의 장부 하나하나씩 다 받아서 우리가 환산하는 그런 컨셉입니다. 기준소 상의 컨셉은. 그 다음에 이 차이. 하나는 마감이고 하나는 거래일자이기 때문에 차이가 날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이 차이는 기타 포괄을 한다. 이렇게 일단 기준서상에서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무적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실무적으로 이제 거래일의 환율을 쓰는데 평균 환율을 사용한다. 그러나 사용한다지 뭐 이렇게 허용해준다 이런 그런 문구는 없어요. 지금 자세히 보시면 사용한다 이렇게 이제 허용해준다 약간 그런 뉘앙스죠. 사용한다 그렇지만 우리가 변동이 심한 거는 부적절하다 이렇게 하는 거죠. 웬만하면 쓰지 말라 이런 의미도 있는 거죠. 그 다음 이제 기준통화가 초인플레이션일 때는 모든 금액을 우리가 이제 마감 합류를 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플럭츄에이션이 심하기 때문에 이 자산 부채하고 수입 비용 차이가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기타 포괄이 이제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감 합류로 하는 겁니다. 초인플레이션은 우리 실제로 실무에서는 잘 안 쓰니까 이런 개념적으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5.1에서는 일반적인 내용을 지금 했고, 5.2에서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해외 사업장의 환산에 대해서. 보고기업과 해외 사업장의 경영 성과 재무 상태 연결하는 경우, 우리 연결 재무 지표를 얘기하는 거죠. 연결할 때 연결 실체 내 잔액 제거와 종속기업의 연결 실체 내 내부 거래 제거와 같은 정상적인 연결 절차를 수행한다. 이거 내부 거래 잔액 제거는 우리 채권 재무를 말하는 거예요. 채권 재무 BS 쪽 하는 거고, 연결 실체 내 내부 거래, 요 내부 거래는 우리가 손익 항목 쪽을 매출 매입 쪽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잔액하고 거래 제거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여기 보시면 어떻게 나왔냐면 이제 기준서에 내부 거래에서 생기는 합배성 자산은 장단기 여부 관계없이 대응하는 합배성 부채 상기하더라도 관련된 환율 변동 효과는 연결 재무제표에 나타난다. 그러니까 채권 채무는 제거하더라도 그 환산된 손익은 그대로 놔두라는 거죠. 요거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시 이제 말씀해 드리시면 환율 변동 효과는 연결 재무제표에 나타나게 된다. 상기하더라도 얘는 제거하지 않는다. 여기까지 그 표현입니다. 내부 거래 생기는 합배성 항목도 특정 통화로 다른 통화로 교환하는 과정에 따르므로 환율 변동으로 보고기업의 손익을 영향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외환 차이는 연결 재무제표의 단기 손익을 인식한다. 이러한 외환 차이는 단기 손익을 인식한다. 제거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다만 외환 차이는 외외 사업장이 처분될 때까지 기타 포괄 손익을 인식하고 별도의 자본 항목으로 누게 한다. 다만 외환 차이는 해외 사업장이 처분될 때까지 기타 포괄 손익을 인식하고 별도의 단기 손익으로 누게 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로 이제 채권 채무는 제거하더라도 관련된 외환 차이는 제거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요 앞에 거 좀 주의해서 보시면 돼요. 실제 실무에서도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해외 사업장과 보고기업만이 다른 경우. 보고기업이 다른 경우는 우리 연결재무제표에서도 이제 일치시키죠. 원래 일치시키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보고기업만 현재로 보고기업 기업만 현재로 해외 사업장 재무제표를 추가로 작성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 기업만 차이 상격 이내고 일 때는 이제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있죠. 사용할 수가 있죠.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해외 사업장과 자산가치는 해외 사업장의 보호기간말 현재의 환율로 환산한다. 이 경우 해외 사업장의 자산가치, 해외 사업장의 보호기간말 현재, 해외 사업장의 보호기간말 현재의 환율로 환산한다. 요게 좀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얘 걸, 우리가 그 보고기간말을 조정하면 보고기간말 조정했으니까 그걸 하면 되는데, 그 보고기간 말이 아닌 해외사업장의 보고기간말 현재의 재무제표를 사용할 수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해외사업장의 보고기간말 현재의 환율로 환산을 하라 이런 겁니다. 이것도 실무에서는 좀 약간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 이것도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모회사, 쉽게 얘기해서 모회사의 보호기간 맞추면은 상관없는데, 모회사의 보호기간말 아닌 종속기업의 보호기간말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모회사가 12월 결산인데 종속회사는 뭐 예를 들면 11월 결산이에요. 그럼 1월밖에 차이 안 나기 때문에 조정 안 하겠죠. 이럴 때는 요 11월로 환산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해외사업장의 취득으로 생기는 영업권과 자산부채의 장부금액은 공정가치 조정의 해외사업장 자산부채를 본다. 영업권, 이게 중요하죠. 실무에서 좀 많이 하는 것들. 영업권, 우리가 투자자본 상계em에서 나오는 영업권은 종속기업 걸로 보는 거예요. 종속기업 걸로 봐서 해외사업장의 환율로 환산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사업장 처분하는 경우는 이제 기타 포괄에 있는 거는 이제 당연히 우리가 영업손익으로 가는 거죠. 해외 처분할 때는 단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 이건 많이 나왔으니까. 그다음에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종속기업 처분 시 비지배 지분에 기술된 해외사업장 관련된 외환차익 누계액은 제거하지만 단기손익으로 제거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러니까 비지배 지분을 한 거는 끝난 거예요. 비지배 지분 쪽은. 그러니까 지배 지분 쪽은 그 외환차익 그 기타 포괄에 있던 거를 단기손익 단기손익 재분류 하는데, 비지배 지분은 하지 않습니다. 그냥 끝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일부 처분할 때는 이제 재배분하라 이겁니다. 일부 처분할 때는 재배분하라. 요거를 좀 이것도 이제 실무에서 여러분들 시험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건데, 그래도 해외 사업장이 10,000원이 있는 거예요. 10,000원. 10,000원이 있었는데, 처음에 이제 80%, 20% 있을 때는 지배는 8,000원, 비지배는 2,000원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상태에서 지배가 이제 70% 되고 비지배가 30% 되면 요 10,000원이 이제 7,000원, 3,000원 이렇게 된 거죠. 3,000원, 7,000원 돼서 해외 사업장만큼 분괴를 또 해줘야 되는 겁니다.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분이 변동되면 지분 변동 차익도 인식하지만 지분 변동만큼 기타 포괄의 이제 기수가 바뀝니다. 그래서 기타 포괄의 기속도 우리가 재조정해주라. 그런 거를 이제 기준서에서 담고 있습니다. 그다음 해외사업장의 매각, 청산, 자본의 환급 또는 해외사업장 전체나 일부를 포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외사업장에 대한 지분 전체의 일부를 처분할 수 있고, 해외사업장의 손실 또는 투자자 인식한 손상으로 인해서 해외사업장의 장부금에 대한 감액의 인식, 해외사업장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기타 포괄 손익이 인식된 외환 손익은 감액을 인식한 시점에 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그게 처분할 때는 우리가 이제 재분류를 하죠. 재분류 하는데, 감액은 처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 얘기 쓴 겁니다. 감액은 처분이 아니다.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그 재분리하지 않는다. 그 얘기 쓴 겁니다. 일반적인 얘기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법인세의 효과, 외환처리의 법인세. 외환거래에 따른 손익과 기업의 경영 성과와 재무 상태를 다른 통화로 환산함에 따라 생기는 외환 차이로 법인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법인세 효과는 협회 기준서 법인세를 적용한다. 외환 차이로 인해서 우리가 법인세, 그러니까 자본이 바뀌죠, 자본이 바뀌고, 자본은 기타 부가 생기니까 자본이 바뀌겠죠. 근데 얘는 기속이 이제 중소기업 쪽에 가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법인세 효과를 인식하라 그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KRW 법인, 그러니까 모회사하고 이제 기능통화가 동일하면 같으면 이제 우리가 그 해외사업 환산 차대가 나오지 않겠죠. 나오지 않아서 이제 그 회사의 자본 변동에 대해서만 우리가 이제 법인세 조정하면 되는데, 해외 법인 기능통화가 다르면 자본이 변동되면 그 변동된 만큼 세무하고 회계하고 차이가 납니다. 회계하고 세무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이혼법인세 효과를 구하라. 이겁니다. 당연한 얘기 쓴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을 환율 변동 효과에서 정리하지 않고 규정하지 않고 법인세 쪽에서 규정한다. 아니 법인세를 정의하라, 참고하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기타 포괄로 인식하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 자본의 차이가 나고 법인세 효과를 고려해야 된다. 여기까지만 한 겁니다.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회계사 1차에 나왔던 기존의 문제 한번 보고, 좀 시간 남으면 아까 좀 빨리 했던 부분, 우리가 지배, 비지배 부분, 쪼개 부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좀 빨리 한 것 같아서. 일단, 문제가 좀 낀데, 실제로 물어보는 건 뭐냐면, 여기, 어딨습니까? 2021년 말 대한의 연구재무제표상 영업권 금액, 하고, 비지배 지분 금액, 영업권과 비지배 지분 금액을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2021년 물어본 게 말 영업권과 비지배 지분 금액을 물어본 겁니다. 이거는 영업권은 종속기업 영업권, 요거에 대해서 아셔야 될 거, 영업권은 기속이 피투자법인 거다. 피투자법인이고, 우리가 환산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피투자법인이 기능과 다르면 환산이 필요하다. 근데 마감 환율로 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는 거죠. 일단 영업권을 먼저 구해야겠죠, 영업권. 그래서 영업권을 구하려면 최초 연결하는 부분 아셔야 됩니다. 최초 연결. 최초 연결 보시면, 보통 이제 80%를 우리가, 8만 N 했고, 그 다음에, 그 피투자법인의 순자산 가치와 공정 가치는 9만 N이고, 80%이기 때문에 80% 하면 이제 이게 72,000이고, 차이는 이제 8,000N이죠. 8,000N이고, 그럼 영업권이 이제 변동이 있는지 봐야죠. 영업권이 변동되는 이제 감액이니까. 감액은 읽어보시면, 감액 얘기는 없어요. 감액 얘기는 없고, 그러면은, 우리가 2001년 말 영업권이기 때문에, 2001년 말 그 환율 10.1 곱하기 10.1을 하면 됩니다. 10.1을 하면,
81600이 나옵니다. 81600. 그래서 원화로 81600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풀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그 우리가 최초 연결할 때 원화로 영업권 얼마냐 이걸 구하실 필요가 전혀 없고, 외화로 피투자법인의 통화로 갖고 있는 영업권, 아까 이거 8,000엔에다가 기말 요 정보만 있으면 바로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비지배 지분도 마찬가지예요. 비지배 지분도 우리가 2001년 말에 피투자법인의 순자산이 얼마인지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최초에 피투자법인의 순자산이 이제 9만이었고, 그 다음에 2001년도 당기순이익이 만이었어요. 만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9만 더하기 만 하면 10만인 거고, 10만이 2001년 말 피투자법인의 순자산입니다. 순자산이고, 비지배 지분율이 지배가 이제 80% 갖고 있으니까 비지배는 20%이기 때문에 이제 2만인 거고, 네, 기말 환율 10.2. 그래서 이 금액이 나옵니다. 204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게 객관식 문제잖아요. 1차. 그래서 실제로 정보는 많이 있어요. 정보는 많이 있는데 이런 것도 필요 없고 이 정보도 필요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필요한 정보와 필요하지 않은 정보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구분하면 금방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필요한 정보인지 잘 모르고 그러면 당기순이익하고 평균마크하고 또 기타 권한율하고 상당히 이제 원칙대로 구하면 오래 걸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수험생이 된다면 필요한 정보하고 필요하지 않은 정보가 무엇인지 구분하고 필요한 정보 갖고 빨리빨리 구해야지 1차 시험을 이제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차 시험은 실제로 이제 어렵지 않은데 양이 많아서 필요한 정보와 필요하지 않은 정보를 구분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되도록이면 답을 구하는 게 빨리 중요하니까 간단하게 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거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환율 변동효과 마치겠습니다.